안녕하세요. 사연 영상을 보다 보면 다들 어느 방면으로든 이야기가 한가닥 하는 것 같던데, 갖가지 사연 영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아무 사람도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지금 적으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이 그냥 결혼한 남자고요. 맞벌이 부부에다 아직 아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와는 연상연하 부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보다 아내가 한 살 더 위입니다. 한 살 더 많긴 해도 딱히 연상이라는 인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귀기 전에는 누나라고 부른 적도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굳이 한 살 차이 가지고 사귀는 사이에 누나, 동생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특히 아내가 저한테서 누나 소리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거의 동갑내기 부부인 셈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겹치는 지인들의 주선으로 소개를 받아 만나고 알게 된 사이였는데 정작 그때는 잘 안 됐었어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들어서 사귀고 싶은 상대로 생각되지도 않았거든요. 어느 한쪽이 다른 의견이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아내와 저 둘 다 서로에게 동시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칼같이 마무리하면 서로의 지인들에게 민망한 일이 될까봐 친구 이상 연인 미만 정도라고 주변에 말을 하고는 그냥 연락을 이어갔었어요. 그 연락마저 흐지부지 된 적도 있었고 그러다 연락을 꽤나 자주 했던 시기 역시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적다 보니까 문득 깨닫게 된 점인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본격적인 시작 직전의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설렘과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첫사랑, 첫사랑 하면서 부리짓는 게 아닐까 싶고요. 무언가 성숙한 감정이 제대로 무르익기 전에 하는 것이 풋풋한 첫사랑이니까요. 아내와 제 사이도 어쩌면 본격적으로 감정이 싹 터서 연애에 돌입한 이후보다 오히려 그 이전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졌던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두근거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퇴색되고 감정들이 다 상해 있다는 게 새삼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내와 제가 풋풋하게 서로에 대한 탐색을 하던 시기, 서로에게 혹시 애인이 생기진 않을까 경계하면서 내가 갖긴 싫은데 남 주기는 더 싫다는 생각을 품고서는 둘 다 고민했던 그때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결혼은 현실이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들에서 현실을 아는 그 순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유부남이 되어보니 처절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정말 아내와 서로 신중한 제고 끝에 시작했던 연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결정했던 것이 바로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보였던 혹은 좋아 보였던 아내의 장점들이 결혼 후에는 점차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어째서 장점으로 보였던 과거가 존재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런 아내와 거의 극한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유튜브에서 가끔씩 찾아봤던 사연 영상을 떠올려내서 그걸 이용할 마음까지 먹었을까요? 지금의 저에게는 결혼 선배, 인생 선배,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저는 또 제 스스로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푸는 것이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편파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구태여 감추고 싶은 마음은 없으므로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낀 대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잘자잘한 일들이 정말 많았으나 제가 느끼기에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 관련해서요. 제 아내에겐 시어머니 되는 분이죠.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고, 그래서 홀어머니만 계세요. 현재 시골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다들 출가이기 때문에 혼자 살고 계시죠. 어머니가 계신 본가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큰누나라서 아무래도 큰누나가 어머니를 가장 자주 들여다보고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만 2명 있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3남매 집이에요. 혹시 제가 아들인데다 막내라서 집에서 특별 취급받는 거 아니냐고 추측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확실히 저는 막내 아들이라 부모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상당히 엄하고 말수도 많지 않아서 무뚝뚝하신 바람에 약간 무서운 이미지를 갖고 계셨지만 저에게는 너그럽고 조건 없이 제 잘못을 그저 용서하고 넘어가 주실 때가 잦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배려나 양보를 집에서 많이 받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나 맛있는 반찬이라든지 사고 싶은 학용품 같은 것들을 최대한 저에게 많이 누리게 해주시려고 어머니께서도 갖은 노력을 다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내라서 확실히 응석바지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석 부리고 떼쓰는 것도 오래는 못 갔죠.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했잖아요. 셋째 막내라는 이유로 전 서열이 꼴찌라며 그런 명목하에 누나들에게 엄청 잡혀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기에 수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안 입고 온 시선을 한 번에 받게 되면서 엄청 갈굼을 당했던 것이죠. 저희 누나들이 기가 좀 많이 셉니다. 남녀 차별이라든지 막내가 가장 어리니까 항상 봐주고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저희 집에서 있었어요. 시골이었으니 더 폐쇄적인 분위기 자체가 동네 전체에 깃들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나들은 천성이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이었는지 점차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위인들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첫째인 큰 누나와는 6살, 둘째인 작은 누나와는 4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들끼리는 서로 2살 차이 나는 거죠. 둘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아주 둘이 똘똘 뭉쳤던 것입니다. 저는 다 크고 나서 이 점을 돌아보니까 누나들이 아주 영리했고 전략을 잘 짰었다고 생각되네요. 서로 힘을 안 뭉쳤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둘이 한 편을 먹으니까 집에서도 드세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누나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부터였나 아니면 하고 나서부터였나?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는 확실하게 가풍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누나를 본인의 쫄다고 삼아 부려댔으며 둘이 단단히 편을 먹고 절 공격해왔죠. 어디서 동생을 때리냐, 어디서 귀한 아들을 혼내냐, 어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행동을 그렇게 하냐, 이런 훈계들을 누나들은 잔뜩 들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날이 당당해져만 갔어요. 이것은 큰 누나가 공부를 잘했기에 뒷받침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당시에 저희 집 같은 곳에서 사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받는 교육, 그 공부로 끝이었죠. 그런데 저희 큰 누나는 공부머리를 타고났던 건지 아니면 지독한 악바리인 것인지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점은 더 두드러졌어요. 너같이 빈 깡통 대가리도 아들이랍시고 귀한 취급을 받다니 정말 미개하고 황당하다. 큰 누나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와 상반되게 표정은 무섭게 하고선 저렇게 말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정확히 무슨 상황에서 그랬는진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큰 누나는 똑똑한 자신에 비해
그렇지 못한 막내인 저를 한심해했고 그와 동시에 짜증나 했던 건 확실합니다. 큰 누나가 공부를 못했다면 집안에서 성질 더러운 별정으로 골칫덩이였을 텐데 공부를 잘하니 대들면서 큰 소리를 내도 가만히 됐죠. 저도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제 중학교 되었다고 마음가짐 새로 잡고 공부하기로 한 거냐는 주변의 추측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전 그저 서울의 초명문대에 진학한 큰누나의 행보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후진 동네에서도 공부를 그 정도로 잘하면 자연스레 그것도 당당하게 서울로 출세할 수 있다니.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이나 자세가 전혀 안 들어 있었기에 적응하는데 애먹으면서 시간을 많이 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고등학교 때 사활을 걸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대략 원하던 수준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 한 번 없이 그게 가능했던 것은 큰 누나에게 저에게 안긴 커다란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낀 둘째 저희 작은 누나는 공부는 좀 부족한데 삼남매 중에서 인물이 가장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 죽어라 인정 안 하면서 부정하고 그랬지만 이젠 초연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작은 누나는 인상이 똑부러진 편이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희한할 만큼 조합이 잘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나 그 형제들, 그 윗대를 봐도 절대 작은 누나 정도의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진짜 엄청난 확률을 뚫고 부모님의 얼굴에서 가장 예쁘고 잘난 부분들만 딱딱 집어서 작은 누나 얼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를 따로따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부모님 판박이에요. 작은 누나는 초등학교 때까진 햇볕에 얼굴이 막 탔던 데다가 머리를 이상하게 묶고 다녀서 그냥 흙 묻은 감자처럼 생겼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각성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얼굴에 화장품 따로 안 바르고 다녀도 정말 예뻤기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기도 자기 예쁜 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오만하고 불손하였던 작은 누나는 군 누나와 작정하고 편먹은 이후 기세등등하여 살았어요. 사람이 외모가 피곤하니 태도도 달라지더군요. 뭐 하나 특별하게 잘난 것 없는 제가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편애받고 특별 취급받는 게 늘 짜증났었다고 저한테 대놓고 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후로 전 쫄아서 작은 누나에게 기어오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고자 하셨던 부모님도 점차 누나들의 기세에 밀리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는 누나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편입니다. 제가 이런 누나들과의 옛 일화들을 이야기하면 아내는 너무 좋아했었어요. 전 처음에는 아내가 이렇게 그냥 옛날 가족 일화들을 듣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친누나들에게 갈굼당하면서 제대로 교육받은 막내 동생인 제가 다른 남자들보다 개념 넘치고 착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들에게 정신교육받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서 신이 났었대요. 이 무슨 황당하고도 떨떠름한 소리인지. 그런데 아내는 결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최종으로 결심하게 된 요소가 제가 누나들에게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진짜 백이라는 것이었다고 아내가 자기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어야 할지 말지 그때도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에는 아내의 이 시원시원한 화법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본론을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꺼내는 게 솔직해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없는 말끔한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친누나들에게 참교육당하면서 개념 갖추게 된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었던 아내. 하여간 저희는 결혼해서 초반에는 괜찮게 잘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다 그렇겠지만 말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머니께서 계시는 저희 본가가 신혼집이랑 가깝지 않았어요.
전혀 가깝지 않고 거리가 꽤 되는 편인데요. 그와 반대로 아내의 본가인 처가는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편입니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거리가 꽤 있으니 직접 오시거나 저희를 쉽사리 부르실 수 없음을 아쉬워하시며 어머니께선 저희 신혼집으로 택배를 종종 붙여주셨어요. 무슨 택배인가 하면 거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시골 동네에 사시는 옛날 분이신데다가 손이 원체 커서 그런지 한번 요리하시면 판을 버리는 편이세요. 반찬 가짓수도 기본적으로 많이 두고 드십니다. 이건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밥상 앞에서 아버지께서 많이 까다롭게 구셨던 분이었거든요. 진밥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밥이 고슬고슬하지 않을 때는 못 참으시고 밥상머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며 역성내실 정도였어요. 어머니께서 밥 안 치는 게 잘못되어 밥이 질게 되었을 때면 그래서 밥을 주걱으로 아주 살살 떠서 펼치듯이 그릇에 옮겨 담으셨대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덜 질어 보인다고 말이죠. 옛날 그 변변찮은 형편에서도 아버지께선 반찬 가짓수가 최소 5개는 되어야 숫자를 뜨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꼭 있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고요.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 오래고 자식들도 이제 다 결혼해서 나가 사는데 더 이상 그렇게 요리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이 들어 그러신 건지 어머니께선 자꾸 뭘 만드셨어요. 누나들이 시집들을 워낙 일찍 갔기 때문에 살림의 고수들이거든요. 집도 잘해놓고 제가 보니까 항상 잘해먹고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선 가장 막내인 저 그리고 남자라서 상대적으로 차려먹는 게 힘들어 보이는 저를 신경 쓰셨어요. 잘 못해먹고 살까봐 걱정이라도 되신 건지 이것저것 꽤 보내주셨죠. 특히 곰국을 푹 고아 끓이셔서는 싹 다 얼렸다가 얼음 동봉해서 안 상하도록 보내주신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거 끓이시느라고 어머니께서 꼬박 이틀가량 신경 쓰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의 트러블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택배를 보내주시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이 아내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었죠. 보내준 것들 어떻게 받았는지, 뭘 먹었는지, 어떻게 해 먹었는지, 보관 방법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먹는 순서는 어떻게 정했는지 등등 자잘한 것들을 아내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너무 싫다고, 이런 연락 이제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저에게 짜증내는 바람에 제가 인지했던 사실입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줬으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몰랐을 뻔했어요. 저와 연락하거나 할 때 어머니는 당신께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따로 한다느니 이런 건 일절 언급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는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항상 밥 걱정하고 밥 차려야 돼? 만약 내가 밥하는 사람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실 때 내가 저한테 하셔봤자 저 요리 담당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진짜로 내가 밥하는 사람 맞으니까 요리에 간섭하시고 음식 보내주신 거 택배 그런 얘기 하실 때 잠자코 있어야만 하잖아. 솔직히 이거 너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왜 나만 밥을 차리냐고. 왜 너만 차리냐니. 아니 근데 내가 뒷정리는 맨날 다 하잖아. 밥 먹은 거, 우리 밥상 치우는 거랑 설거지도 항상 내가 마무리하는데 그 정도 배분도 못해? 제가 가만 듣고 있다가 반박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감정적으로 말다툼하게 됐어요. 대체 이게 뭐라고 진지하게 싸우냐면서 이러지 말자고 수습하고 끝냈지만 돌아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저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맞벌이 부부, 아내 월급은 실수령액 230만 원이었고 제 쪽은 대략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퇴근하면 아내보다 더 늦게 귀가하는 쪽이었어요.
제 직장이 아내 직장보다 신혼집에서 훨씬 더 먼 게 그 이유였죠. 그래서 출근도 아내보다 서둘러서 더 먼저 했고요.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튀어온다고 해도 아내보다 기본 30분 이상은 제가 더 늦게 오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밥 차리는 요리 담당을 맡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레 아내가 밥하게 되면서 부엌 살림을 맡게 된 것이었죠. 그러기를 몇 달,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신 택배와 그에 따른 전화 연락들 때문에 짜증을 쌓아두고 있었던 아내가 결국 폭발하게 되면서 자기만 밥 차리는 상황에까지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에요. 저는 아내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긴 했습니다. 왜? 결혼하니까 갑자기 효도가 하고 싶어지든? 넌 직접 하기 싫으니까 나 통해서 대리효도가 하고 싶었어? 네 누나들한테 교육 잘 받은 개념 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너도 그냥 별반 다를 바 없는 놈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정말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듯 싶었어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아내가 요리를 비롯해 집안일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아내에게 잦은 연락을 하시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들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부분들 인지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경제권을 오롯이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그러자 아내는 자기가 집안일 더 많이 하는 것에 불만 안 가지겠다면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결을 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어려운 주제를 꺼내들었죠. 며느리보다는 아들하고 더 자주 연락하는 게 나으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저보다 아내에게 자주 연락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중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되도록 부드럽게 용건을 꺼냈는데 어머니는 단박에 눈치를 채셨어요. 그리고 엄청 민망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론 아들인 제가 워낙 요리에 소질도 없고 흥미도 없으니 이런 것에 대해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부엌 살림은 며느리인 제 아내가 도맡는다기에 순전히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아내 쪽에다 연락을 더 자주 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듣고 있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서 고개가 점점 숙여졌어요. 그냥 제가 다 못난 탓인 것만 같았죠. 어머니와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니 생각은 이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거라고 전 아내에게 다 설명해 주었어요. 서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으니 앞으로 그러지 말고 잘 풀자고 했죠. 그랬더니 시큰둥한 기색으로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피식 웃고는 따로 대답은 안 했어요. 제가 요리의 달인이었다면 무리해서라도 제가 부엌을 지배했을 텐데 애석하게도 달인이 아닐 뿐더러 테러리스트에 가까웠습니다. 잘하는 건 라면 하나 외에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요리의 최악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불 조절하는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차마 어머니께는 이 말씀 그때 못 드렸지만 아내 역시도 요리에 큰 소질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 보기엔 그래요. 평범한 밥상 있잖아요. 밥, 국, 반찬. 이런 구성을 전혀 못합니다. 메인 요리가 있는 밥상이고 예를 들어 그게 닭볶음탕이다 라고 하면 그날은 닭볶음탕 하나에만 올인을 해요. 그래서 최종으로 밥상 위에는 닭볶음탕과 다른 반찬은 김 하나,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이렇게 되는 게 아내식 밥 차리기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요리법을 맹신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런 걸 보면서 응용하더니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진짜 익힌 토마토로 요리한 걸 아내 때문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별별 희한한 요리들이 다 있더군요. 그런데 뭘 하든 간에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간이 세지 않습니다. 거의 심심하고 싱겁습니다. 둘째는 재료가 각종 다양한데 죄다 비싼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결정적으로 그 특별함에 비해 맛이 없습니다. 그것도 더럽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라는 식재료가 있다면 저는 그걸로 두부 넣은 찌개라거나 두부를 부쳐 양념 간장과 함께 먹는 등의 구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한 걸 떠올리는 게 저란 사람이고 또 그런 걸 대체로 먹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부를 잘라 그걸 면 대용으로 만들어낸 요리, 딱 이런 식의 완성품을 그려냅니다. 너무 독특하고 실험적인 데다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됐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몇 달을 참고 참다가 한 번은 각 잡고 말했어요. 밥상이 이게 대체 뭐 하는 그림이냐고 했더니 아내가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되려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음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처음이긴. 매일 밥상 앞에 앉아서는 불평불만 늘어났잖아. 그렇게 나 눈치 줬잖아. 그렇다면 왜 진작 고치고 바꾸지 않았어? 맨날 이런 것만 만들고 먹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요리 능력자면 진작 그렇게 했지. 배운 요리법이 따로 없고 요리 실력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건데? 그리고 내가 차려낸 것들 전부 다 건강식이야.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건강 생각해서 관리할 나이잖아. 이런 걸로 신경 쓰면 좋지. 건강식이라고? 근데 건강도 좋지만 음식이 맛이 있어야 잘 먹든지 하지. 밥맛 좋아서 한 그릇 뚝딱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밖에서 매일 점심 사 먹잖아. 한 끼 그렇게 먹었으면 집에서는 건강한 거 챙겨 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배 터지게 먹어서 뭐 할 건데? 네가 뭐 돼지야? 아내와 감정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나면 피곤하고 더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언제나 저였기에 더 가타부타 말을 얹지 않고 그 다음부턴 소금, 후추, 고춧가루를 식탁 구석에다가 두고 뿌릴 때 있으면 뿌려서 먹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꼴보기 싫다고 아내가 저에게 먼저 태클을 걸더라고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해줬죠. 차라리 앞으로 내가 요리를 해볼게. 내가 밥을 하겠다고. 아니면 그냥 반찬 배달을 받아서 먹든가. 그럴 돈 충분히 되잖아. 그 돈으로 지금 이런 것만 차려내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랬더니 아내의 표정이 안 좋게 변하면서 저한테 확 짜증을 냈어요. 왜 또 돈 쓰는 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 무슨 상관인데?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그게 불만이었지? 네가 나보다 더 버니까 아까웠던 거지? 아내의 빈정거림에 진심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서로 기분 팍상하면 침대 위에서도 등을 보이며 잤고 더할 땐 한 명이 안방 밖으로 나가서 잤습니다. 전 어쩌다가 아내랑 이렇게 쉽사리 감정이 상해서 나를 세우는 사이로 됐는지 가끔은 의문이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신용으로라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굽히고 들어가는 쪽은 당연히 저였어요. 결혼 전엔 직설적이고 화끈한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제 누나들도 워낙 한 성격 하는 인간들이었기에 저라면 분명 아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결혼은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또 혼자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눈치 보며 지내고 있으려니 속으론 지치고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신혼집에 김치가 많이 생겼어요. 처가에서 김치를 했다면서 꽤 많이 저희한테 갖다 주셨습니다.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종류의 반찬도 많이 주셨고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밥상 앞에서 저랑 매일같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따금 싸우기까지 했던 얘기들을 처가에 흘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받게 된 것이었죠. 유기농 재료라느니 특별한 요리법이니 어쩌니 하며 건강식 따지던 아내도 자기 집 반찬은 입에 맞는지 엄청 잘 먹더라고요. 으깬 두부로 만든 스테이크나 유자청 샐러드는 어디다 팔아 치웠는지 없어졌고
처가에서 공수된 짭짤한 반찬들과 더불어서 기름진 식사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맵고 짠 반찬들로 흰 쌀밥으로 끼니를 놨더니 저도 좋더라고요. 입맛도 돌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부차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아내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챙겨 먹는지 이런 거 어머니께서 그날따라 궁금해 하시길래 이러저러 하다고 말씀드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후로 어머니께서 다시 반찬을 종종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어머니로부터 전화 받기 싫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중재에 들어갔던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음식 보내주시는 걸 중단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내니까 어머니께서도 좋으신 모양이었죠. 그 전과는 달리 이젠 한겨울인데 저는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일 따름이었습니다. 본가에는 근처에 택배 붙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한참 마을 밖으로 나가야 있는 우체국에 가서 어머니는 고생스레 붙이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게다가 겨울인데 왜 그러시냐며 만류를 했지만 어머니는 보내는 게 재미있다고 보람되다고 하시는 것에 제가 어머니를 더 말릴 생각을 못했어요. 뭐야, 이거 김치 맛이, 우리 집 거에 비하면 별로네. 그리고 난 원래 갓김치를 안 먹어서. 그런데 아내는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고생스레 보내주신 것인데. 고부관계를 떠나서 나이 드신 분이 그 시골에서 정성스레 보내준 음식이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보내주신 그 정성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 갖자. 아내의 태도가 하도 별로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학을 떼며 엄청 질색팔색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 발언이 그렇게 잘못이었을까요? 저희가 따로 어머니께 답례해드리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아내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감사한 마음 갖자고 그렇게만 얘기한 게 다였는데요. 저는 아내가 그 이후로 점차 적대감이랄지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황당했습니다. 별로 먹지도 않을 걸 왜 보내주신담? 그리고 이런 반찬은 왜 껴주셨지?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집 양념이 최고인데. 하여간 어머님이 하신 건 너무 자극적이야. 노인네들 미각 둔해져서 이상하게 양념하는 그 맛, 딱 그런 거라니까. 하루는 어머니께서 보내준 반찬을 두고 아내가 품평하듯 말하다가 이내 무례한 표현을 쓰길래 제가 욱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저보고 되게 예민하게 군다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 바람에 또 감정상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죠.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앞으로 반찬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겨울이라 너무 추운데 굳이 왜 택배까지 보내시냐면서 그러시지 말라고 말을 했죠. 그나마 아내가 본심 안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제 자신에게 절망스러웠네요.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택배가 왔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그걸 열어보던 아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상 치우고 설거지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잘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꼬리한 냄새가 벌써부터 퍼지는 것 같다면서 싫다고 말하는데 제가 다가가서 내용물이 뭔지 살펴봤더니 젓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소금을 듬뿍 쳐서 담그신 젓갈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둘게. 짜증나게.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보내신 거야? 대책 없이 일만 저지르시면 다야? 대뜸 보내면 그걸로 끝이냐고. 받는 사람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하시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뭐? 너 또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오늘은 또 뭐가 불만인데? 또 뭐가 불만이냐니? 지금 이 상황이 불만이지. 그럼 다른 게 또 있겠어? 어머니 말이야. 너무 대책이 없으시잖아.
당사자 앞에서 직접 하지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 하는 법 아니라고 했다. 너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뱉을 수도 없으면서 뭘 자꾸 불만이 많다고 맨날 툴툴거리며 욕이나 하냐? 대책 없는 건 너야, 너. 그런데 제 말에 아내가 대꾸도 없이 가만히 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미친 성질머리에 설마 납득이나 수긍한 것은 아닐 거고 뭔가 반박할 거리를 찾고 있나? 전 순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내가 절 노려보면서 돌아서기에 전 한숨을 내쉬며 식탁 위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릇들을 싱크대에 다 옮겨놓고 나서 일단 식탁부터 닦았는데 문득 뒤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싱크대 앞쪽에 서서 젓갈 택배를 찌푸린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대체 이런 건 왜 보내셨어요? 보내시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는 보셨어요? 왜 상의도 없이 보내세요? 저는 이런 거 역겨워서 냄새도 잘 못 맡고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제 친정에도 못 보내겠네요. 친정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도 먹을 수 있어야 보내든가 할 텐데 이거는 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놀란 채로 다가가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가 금방 통화를 종료했어요. 통화가 종료된 휴대폰 화면을 보니 수신자가 정말 저희 어머니였더군요.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너 우리 어머니한테 방금 통화해서 그딴 소리 뱉은 거야? 나는 뒤에서만 불만 터뜨리는 사람 아니고 그 불만을 앞에서도 잘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상대 안 가리고 너 진짜 또라이처럼 구는구나. 나 이거 젓갈 냄새 나서 당장 갖다 버릴 거야. 이게 집에 있는 거 한시도 참을 수 없어. 그래, 버려라, 버려. 제가 화가 난 나머지 아내가 집어들려고 했던 그 젓갈통을 확 집어다 아내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제 감정이 식을 대로 식었단 것을 깨닫게 되었죠. 너도 냄새 나니까 그럼 난 널 버릴게. 나도 그래도 되지? 난 너란 존재를 이제 한시도 참을 수가 없어. 저의 발언에 아내가 눈을 부릅뜨더니 양손 주먹을 꽉 쥐고선 저에게 바득바득 소리를 질러댔어요. 미쳤어? 어디 뭐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이미 갈 때까지 간 건 너잖아. 나 진짜 너 버리고 싶고 이거 진심이야.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목마저 부들부들 떨던 아내는 제 앞에서 먼저 휙 돌아섰어요. 그러더니 옷방으로 들어가 뭘 챙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겉옷 같은 걸 몇 벌 챙겼더군요. 가방에다 화장품 같은 거 몇 개 챙기더니 그것들 들고는 발소리 크게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 홀로 남겨진 저는 가만히 앉아 절망하고 있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당장 사과부터 드렸는데 정작 어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쏟아진 아내의 말들, 그 상황이 당혹스러우셨던지라 그 내용이 정확히 뭘 의미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 그래서 지금 많이 싸운 거니? 심각한 거야? 어머니께선 조금도 화를 내시지 않았고 그저 아들네 부부를 걱정하실 뿐이었어요. 그냥 좀 별로인 상황이에요.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고 전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간 어떻게 지낸 건지 어머니께선 많이 궁금하신 눈치였으나 저는 상황을 모면하면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끊임없이 한숨만 나왔어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아주 또렷한 아내가 결혼 전엔 정말 멋져 보이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점이 가장 단점으로 여겨지고 싫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였습니다. 강인한 소나무 같은 여자보단 갈대같이 나풀거리는 여자가 훨씬 좋겠다는 이런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들고 있네요. 참 찌질하고 못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며칠 아내와는 살벌한 냉전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일단 아내가 들고 있던 생활비 카드부터 제가 회수했고요. 경제권은 무슨, 이제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서로가 대치 중인 상태고요. 애초에 결혼 상대로는 아내와 제가 서로 궁합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인데 괜히 결혼한 사이인가. 이런 가정마저 들고 있네요. 아내의 그 막 나가는 성격, 일단 말을 뱉고 보는 버릇, 자기가 늘 옳고 맞다고 우기는 그 아집, 결정적으로 자기의 시어머니께 무리하게 굴 수 있는 그 몰상식한 예의범절. 여기에 자기는 절대로 먼저 사과할 수 없다는 그 뻔뻔함까지.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또 제가 그 정도로 형편없는 남편이기도 할 것 같고요.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게 분명한 저희 부부는 이대로 끝을 보는 게 맞는 선택이겠죠. 어머니께 죄송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설마 하니 자식이 이혼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실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 이게 다 애초에 배우잣감 고르는 눈이 부족했던 제 탓. 결혼에서는 남편 역할과 아들 역할을 중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제 탓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아프고 속에서는 깊은 한숨만 내쉬어지는 나날입니다.